그러면요,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렇죠? 만일에 예수님이 함흥에서 태어나셨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함흥에서 태어나가지고 함흥에서 의주로 가셨다. 그러면 벌써 그림이 그렸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저기 벳사다로 가셨다. 여러분 그림 그렸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일단 뭐라. 두 번째는 뭐냐? 이 역사입니다. 우리 시대 50년 전에 여러분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 시대만 해도 2000년 전에 신약은 좀 싫다 그러는데 구약은 뭐, 하여튼 그래서 역사적으로 되게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시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세 번째는 뭐냐? 언어입니다. 언어가 여러분 성경의 언어는 한글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성경의 언어는 여러분 한글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번역됐다는 말은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중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국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비교해보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해보면은 이 번역하는 순간 벌써 파생되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언어에는 없는데 옮긴 언어에서 새롭게 생기는 게 있고요. 이 언어에는 있는데 옮겨지면서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 성경으로 20번이 아니라 제가 아는 분은 200번을 읽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200번 읽은 분 저 모은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뭐에 관심을 가지시느냐? 요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왜? 원래 언어에는 뭐가 써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원래 원어에는 뭐가 적혀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냐? 세 번째는 문화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의 모습, 도시의 모습, 집의 모습. 옛날에 예수님께서 만일에 우리 조선시대 때에 살고 계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안방에서 이렇게 밥상을 사람들과 같이 먹으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벌써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 그게 그림이 그려지나요? 잘 안 그려지죠. 왜? 문화가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요 네 가지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요, 요 네 가지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게 공부 적지 않은 시간을 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언어입니다. 언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민족사회학교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언어도 이렇게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거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가 언어를 읽을 수 있다. 적지 않은 것들을 결국 극복합니다. 한글을 아무리 읽어도 읽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읽혀지느냐? 읽혀집니다. 저는 히브리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읽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하고 비교해보면 다릅니다. 달라요. 사사기 같은 거는 제가 50여번을 읽었는데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역사. 역사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시대 하면은 언제, 다윗 하면은 언제, 여호수아 하면은 몇 세기, 지금부터 몇 년 전,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 하면은 몇 세기, 요시야 하면 몇 세기,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들 하면은 도대체 몇 세기 사람인가? 이거 뼈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몇 세기 때? 그러면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때 비슷한 사람들이 그 시대 때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주전 8세기 예언자 이런 왕들 뭔가 이런 것들이 함께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주변 배경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지리입니다. 그래서 지도 보면서 한 번은 꼭
지도를 펼쳐놓고 성경을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예, 그거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아가페 성서지도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이제 성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삼손이 소라에서 딥나로 내려갔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이렇게 지도로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 어느 방향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그때의 어떤 지형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이동을 했었을 때 무엇을 만났고 거리가 얼마나 되고 어떤 것을 경험하면서 가게 되는지.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여러분 출발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브에르시바에서 출발했거든요. 브에르시바에서 출발해가지고 3일 길을 예루살렘 가가지고 결국 그곳에서 드리게 되는데 성경에는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언제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3일 동안 여러분 브에르시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막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리 꼭 공부해야 됩니다. 총신대학교는요. 여러분 지리 개설하잖아요. 여기 강의실이 이어 터져요. 그 강의하시는 분이 이문복 목사님, 박사님 계시는데 되게 친하거든요. 그분 그러니까 총신대는 요 지리에 완전 목숨 겁니다. 여러분들도 요 지리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지명 나오잖아요. 지역이 나오고 지명이 나오면 대부분은 덮어버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고 도대체 얼마나 갔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갈 바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세겜으로 갔는데 거리가요 900km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900km를 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탈북하기 위해서 뭐 북한에서 통해가지고 많은 길을 갔겠죠. 예? 그럼 그만큼 아브라함이 갔다니까요. 그거를 이제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고각입니다. 고각은 뭐와 연관있느냐? 문화와 연관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어도 오늘 하루 종일 들으면서 이 문화에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고각 이제 얘기하겠는데 고각은 뭐냐? 판문도 그렇고요. 뭐 영어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아르카이오스하고 로고스 요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아르카이오스는 고대, 아르카이. 그래서 고대의 로고스는 뭐 로기아 해서 논리 뭐 이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고각은 뭐냐? 옛것에 관한 학문입니다. 옛것. 옛것인데 역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하고 구분이 뭐냐? 역사도 과거의 것을 공부하는데 역사는 뭐냐? 문헌 가지고 쓰여진 역사 사료, 쓰여진 문헌 있죠.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게 역사학이고요. 고고학은 뭐냐? 옛날 사람들이 남겨놓은 물질 문화, 물건들 있죠. 물건 그거 가지고 옛날 것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 문화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유적이 됩니다. 손으로 내가 잡고 움직일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건물, 터 이런 것들, 궁전, 신전, 집터, 성문, 성벽 이런 것들이 되고 무덤 이런 것들이 유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물이 있습니다. 유물은 뭐냐? 사람이 옮겨갈 수 있는 것들. 토기도 있고 무기도 있고 우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등등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유물은 다 어디 있느냐? 발굴해 보면은 유물은 박물관에 있습니다. 박물관이 있고요. 유적은 어디 있냐? 고고학 장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가면 문제는 뭐냐? 유물은 보는데 이 유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고요. 그 유적 장소를 보잖아요. 그래서 성진합사를 딱 가보면은 그 안에 유물이 있느냐? 유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매치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개가 함께 있어야지 옛날 문화를, 고대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고학은 두 가지 유적과 유물이 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조합해서 문화를 구성할 수가 있다. 요거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고고학 얘기하기 전에 요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 고고학은 뭐냐?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 어떤 것에 한계는 어디 있느냐?
정의에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어디 있느냐? 인간의 정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잘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본질을 깨닫습니다. 교회라는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를 잘 내리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범위 안에 있는 것 보고 바깥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뭐였습니까? 물질 문화를 했잖아요. 물질 문화를 통해서 과거의 것을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물질 문화를 우리가 몰라? 없어? 그러면은 과거를 공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고고학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의 한계는 우리에게 남겨진 물질 문화의 한계를 알려주는데 네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옛날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에게 남지 않는 거.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볼펜이 있었습니까? 없지요. PC가 태블릿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적인 부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옛날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그걸 다 치워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집에 사람이 살았어요. 히스기야 시대 때 사람이 살았습니다. 다윗 시대 때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계속 살면서 노이던 시대 때 물건을 다 치워버렸어요. 문제는 뭐냐? 나중에 남는 거는 가장 후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고각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대 시대 부계로 물질적인 부재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 역사는 있는데요. 아예 남지를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 사람들이 과일을 먹었겠죠. 옛날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겠죠. 빵을 먹었겠죠. 지금 빵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안 남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넘어갔던 밥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없지요. 왜? 다 소화가 되거나 아니면 식량은 다 썩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유기물질 같은 거 남아있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옷을 뭘 입었는지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왜?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것들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재건하려고 하니까 알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뭘 먹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빵을 뭘 먹었는지, 식물을 뭘 먹었는지, 채소를 뭘 먹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과일 뭘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아있는 건 있습니다. 뭐냐? 뼈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남아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는 공부를 못한다. 알려주지 못한다. 네 번째는 뭐냐? 발굴을 했는데, 알려졌는데, 학자들끼리 말고 우리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면 전시된 건요, 극히 일부고요. 저 지하 창고에 전시되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 무지무지 많습니다. 네, 우리 고각해보니까 그 창고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박물관에 보이는 거 이제 몇 배, 열 몇 배, 수십 배는 그 창고에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있고, 그 다음에 출판된 거,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 극히 일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요,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가지고 과거 역사, 예수님 시대를 얘기하고 요시야 시대를 얘기하고 아브라함 시대를 얘기하고 구약 성서 시대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성을 가지고 역사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 여러분들 사역하는데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아서 전도사님 그거는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적지 않게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역사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 역사성을 갖다가 얘기할 때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아서 역사가 없다. 오늘날 이런 얘기 적지 않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학교에서 지금 서방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이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일부 한국에서도 이거 인터넷에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역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성을 얘기하려면 뭐냐?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것들 한번 보자 뭐 그런 겁니다. 그 중에 살펴보는 게 뭐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메인 인물 말고요. 그러니까 뭐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뭐 해서 써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 뭐 선지자들의 이름 말고 외국 사람들의 이름, 이방 민족의 통치자들의 이름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 역사 기록에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사람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다 확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인된 사람들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대하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역사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뭐 조선시대 때에 임진왜란이 있는데 만일에 당태종이 누가 와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뭐 이런 얘기를 만약에 누가 한다 안 맞죠? 안 맞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은 일본이 일으킨 거고 토요토 히데요시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이렇게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 뭐 문나라 해가지고 거기에 중국의 그 역사 개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왕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우리 조선의 역사하고 삼국사기의 역사하고 맞춰보는 거죠. 요게 만약에 연결고리가 안 맞다 그러면 성경의 역사성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 왕들은 다 역사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그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거꾸로 여기에 보면은 왕들이요 42명의 왕이 있는데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그 다음에 분열왕국 39명의 왕이 있는데 이 중에 지금 화살표를 가리키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 외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알려진 확인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4사람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하나의 인장에 보면 인장이 있어요. 옛날 도장을 찍어가지고 글자가 섞여 있는데 뭐냐? 히스기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아하스 아버지 이름이 있고요. 벤이라는 아버지 누구 아들이라는 말은 없지만 아하스가 있고 그 다음에 밀레 유다 그래서 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은 간다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게 최근에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름들이 고급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옛날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발굴이 되면 될수록 과거의 것들이 역사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요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역사가 없다. 요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성경은 역사성이 없고 뭐 거짓말이고 구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야 네가 공부를 못했구만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재구성할 때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터뜨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재구성할 때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요. 또 하나 역사 사료 우리 역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대 근동의 아수르 기록, 바벨론 기록, 뭐 이집트 기록 이런 거 있잖아요. 등등등등 역사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고고학 자료 요 세 가지를 조합해가지고 역사를 재구성해야 한다. 이 중에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고고학 가지고만 내가 역사를 재구성하겠다. 성서만을 가지고 역사를 재구성하겠다. 또는 역사 자료만을 가지고 역사를 재구성하겠다. 요 얘기는 이제 안 통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세 가지를 조합해서 역사를 재구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재구성할 수 있냐? 못합니다. 왜? 각각이 전부 다 제한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중에 이 벤다의 그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 요게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내용 중에 그것이 어디에 있고 역사 사료에도 있고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기록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기록한 역사 사료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급적으로 땅을 파봤는데 그것도 확인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아주 소수는 있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역사를 재구성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재구성할 때 우리나라 역사 자료에도 있고 중국 자료, 뭐 일본 자료에도 있고 그 다음에 땅을 파봤는데
고고학적으로도 발견되고 이게 뭐냐? 역사를 재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뼈대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 성경에도 있고 고고학도 있는 요 두 번째. 그렇지만 역사 사료에는 없어.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 요 고고학적으로 역사 사료에는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 뭐 있느냐? 뭐 소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사료에는 여기 고고학에는 없지만 역사 사료에는 있고 성경에도 발견되는 부분이 있냐?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두 번째 단계고요. 나머지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성경에만 있는 거, 고고학에만 있는 거, 역사 자료만 있는 거. 요거를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역사의 뼈대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장 중심에서 그 다음에 두 개가 겹치는 부분, 두 개 자료, 그 다음에 각각의 있는 부분. 그 순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더는 뭐냐? 조사해보면요. 제가 이제 고고학 공부해보고 역사 자료를 공부해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돼 가지고요. 이 각각의 자료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뭐냐? 대부분의 자료는 각각의 영역에서만 발견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 벤다이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게 그렇습니다. 점점 영역이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대부분은 성경에만 있어요. 고고학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고학으로 발굴을 막 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다 쏙쏙 뭐 다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의 자료가 역사 자료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 자료입니다. 역사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그 자료에만 있는 독특한 것을 역사적인 가치를 제외하고 다른 한 자료만 바탕으로 해가지고 역사 구성을 하겠다. 이거는 학문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거를 누군가가 얘기하잖아요.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료의 어떤 특성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고고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뭐냐?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장소 확인입니다. 여러분 장소 확인이 뭐 뜻인지 압니까? 이곳이 옛날 조선시대 때 의주인지 어떻게 하는 뭐 그런 겁니다. 여기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평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뭐 이런 거예요. 여기가 옛날에 광남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무엇으로 돕느냐? 물론 역사 자료도 있습니다. 물론 문헌도 있지만 그러나 고고학이 이것을 돕습니다. 이따가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역사 세우는 것, 고고학적으로 역사 세우는 것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문화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시대 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림이 안 그려지시죠? 저는 그려집니다. 집터가 그려지고 도시가 그려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그려집니다. 왜? 공부해봤어요. 그래서 문화를 조명하는데 이 고고학이 지금 지난 한 150년 동안 발굴하면서 많이 알려진 부분입니다. 첫 번째 장소 확인. 처음에 성경을 이해할 때 고고학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 2단계였습니다. 어느 수많은 언덕이 있습니다. 유적이 있어요. 북한에도 유적이 많이 있고 남한에도 유적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유적 많거든요. 그런데 유적이 많이 있는데 어느 유적지가 성경의 어느 지명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 요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테렐 자즈리 요 언덕이 있습니다. 이게 테렐 자즈리라는 언덕이에요. 근데 이 언덕이 성경의 게셀일 것이다. 성경의 게셀이 몇 번 나오거든요. 게셀일 것이다. 왜? 아랍어 명칭인데 테렐 자즈리인데 게셀, 히브리어 게젤을 하고요. 자즈리 요게 아랍어인데 아랍하고 히브리어는 사천지간인데 자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언덕 이름입니다. 게셀르 자즈리.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 저 테렐 자즈리가 성경의 게셀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사람들이 답사를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비문을 발견한 겁니다. 발견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게셀이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누구도 반박을 못하는 거죠. 고각이 여기다가 이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고학의 출발은 뭐냐? 바로 지명 확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유적지 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답사 우리 목사님 다들 모시고 여기 답사도 한번 가시고 예 좋습니다. 답사 한번 가야죠. 이집트도 가시고 요르단도 가시고 이스라엘도 가시고. 그런데 어느 언덕을 딱 갔는데 여기가 성경의 예루살렘인지 베들레헴인지 뭐 우기든지 어떻게 알아? 그럴 때에 그 왼쪽에 보이는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교회에서 그 교부신데요. 이분이 오노마스티콘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제 쓰셨는데 요 오노마스티콘에는 뭐냐? 성경 지명록. 처음으로서 이제 그래서 베델 하면은 뭐 예루살렘에서 5만 마일로 12마일에 떨어졌다. 그거를 기록해 놨어요. 고맙게도. 그러니까 요 유세비우스 시대 때에 적어도 베델이 어디인지, 세겜이 어디인지, 게셀이 어딘지를 요 지명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중요한 책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아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보고 소라는 적어도 이 지역 가운데 있겠구나. 어디와 어디 사이.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언덕 위에 남아있는 지명, 아랍어 언덕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과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유전된 그 고대 지명이 지명을 보이는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역사자료, 지리적인 분석.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 가운데요, 그 지리적인 환경을 얘기하는 것들이 적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두 개의 언덕이 있어. 두 개의 언덕이 이렇게 쌍으로 있어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그냥 기과 타임이라고 하는데, 기과하면은 언덕이고요. 기과 타임은 두 개의 쌍으로 된 언덕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집을 딱 가보면은 뭐냐? 두 개의 언덕이 유적이 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기과 타임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떤 거는 뭐 산림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지리적인 환경에 관련된 이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발견했고, 그다음에 고고학적인 발견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장소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딥나인데 저기 텔을 바타시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가 성경의 팀나, 우리 삼손이 사랑한 여인, 딥나의 여인 기억나시죠? 그 장소가 어디냐? 저곳이라는 건 처음부터 알게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이 아니라 좀 더 떨어진 곳이다. 여기는 옛날에 에크론, 성경의 블레셋 도시 에그론이었다, 아니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뭐냐? 그 텔 미크네라고 이곳에서 뭐가 발견됐느냐? 비문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요 비문이 발견됐거든요. 요 비문이 1996년도에 발견됐는데, 이 비문에서 텔 미크네에서 뭐냐? 이곳이 에크론이냐 아니다, 딥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여기 비문에서 에크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게임 오버예요. 비문에서 지명이 딱 나오잖아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가 딱 정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논란이 됐던 장소가 이제 교통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곳을 히브리다크에서 발굴을 했거든요. 제가 한번 스승님이 발굴하셨는데 그곳에서 뭐가 하느냐?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하는데 유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고 이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지명을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확인돼야만이 그곳을 발굴했었을 때 성경 이야기하고 역사 자료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성경 보고한 역사,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1890년 이전, 90년이 왜 1890년이 왜 기준이 되는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삼아가지고 몇 시대로 나누게 되는데, 시대마다 좀 특징은 있습니다. 1890년 이전. 그때 전에는 뭐 하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 지명 확인. 요거 위에서 프랑스 사람, 그리고 영국 사람, 미국 사람, 목사님, 탐험가, 이렇게 장교,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그 지명이 뭐다라는 제안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발굴하기 시작하는데
과학적인 어떤 학술적인 그런 게 있었냐? 없었어요. 뭐냐? 그냥 가갖고 유적이 보이잖아요. 그냥 갖다 댔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니까 뭐 비석이 나오고 석비가 나오고 막 비물이 나오고 토판이 막 나오잖아요. 와 해가지고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누에가 발굴되고 그 다음에 뭐 수사가 발견되고 막 바벨론이 발견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뭐가 발견되는가 하면은 비문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비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로제타 스톤이라는 게 이집트에서 발견되고요. 우리 나폴레옹 그 군대에 의해서 또 하나가 뭐냐? 비스톤 비문이라고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요 두 개가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로제타 스톤에서는 상형 문자, 이집트 상형 문자 있죠? 상형 문자가 옛날에는 요 로제타 스톤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걸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읽을 수가 없었는데 로제타 스톤에 의하면 위에는 상형 문자, 두 번째는 민중 문자, 세 번째는 헬라어로 사람들이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글이 세 개의 다른 언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매칭하면서 이제 상형 문자가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굴을 했는데 글자가 나왔다. 이제 사람들이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스톤 비문인데 비스톤 비문에는 뭐가 있느냐? 세기 문자.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수메르, 아카드가 쓰였는데 거기 이렇게 세기 문자가 쓰여졌는데 그걸 못 읽었거든요. 그런데 비스톤 비문이 있으면서 엘라모, 그다음에 세기 문자, 그다음에 여기 페르시아어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비교하면서 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문이 막 발견되면서 역사 사료가 나오기 시작하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홍수 이야기, 창조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메사 비문이 1868년도에 발견되는데 이 메사 비문이 되게 중요한 비문이고요.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 메사가 기록한 비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이제 발굴을 통해서 막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기가 뭐냐? 1890년 요 이전에 아주 중요한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데일리치라는 사람이 유럽 쪽에서 한 3번에 걸쳐가지고 강연을 합니다. 강연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벨 운트 비벨이라고 하는 요 논쟁을 이제 바벨과 비벨 성경, 바벨과 성경 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논란을 일으키는 강의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분의 강의의 메인 주장이 뭔가 하면 니누에 발굴해 보니까 뭐냐 그곳에서 바벨론을 발굴해 보니까 그곳에서 토판이 막 나오는데 토판에 나온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과 유사한 것들이 나오더라.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내용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보니까 성경이 먼저 있어가지고 그 바벨론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창조의 이야기, 홍수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바벨에 나와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내용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보고 누가 성경에 있는 성서 기자들이 그걸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가 뭐냐? 바벨과 성경이지 성경과 바벨이 아닌 거예요. 이런 주장이 뭐냐? 1890년도 이전에 요 논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나중에 유럽의 센세이션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뭐냐? 이게 조금 더 발전하니까 뭐냐?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 특별한 민족이 아니다. 그들은 그냥 다른 사람이 있는 거 보고 뺏긴 거다.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 아니고 오히려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란에 있는 아리안 계열이 위대한 민족이고 그 계열을 받은 사람이 우리 독일, 위대한 히틀러, 그러면서 뭐냐?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저들은 열등한 민족이야. 보고 뺏기는 그런 민족이야. 라고 하는 신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이런 정치적인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체사상 이런 거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8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냐, 이제 과학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는 유적을 딱 봤었을 때 이거를 과학적으로
층층층을 나누고요. 층층층을 나눴을 때 위에서부터 파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후대로부터 고대로 시대를 알아가는 그 고대 시대 때의 문화 유적과 역사를 알 수 있게 된다. 그게 이제 토기 뭐 유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알려지게 된다. 요게 1890년도부터 10년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색깔로 보이시면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파면요, 뭐 로마 비잔틴 시대, 부터 시작해서 헬라 시대, 페르시아 시대, 바벨론 시대, 뭐 아수르 시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왕국 시대, 다윗 시대, 뭐 사사 시대, 여호수아 시대, 뭐 가나안 시대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계열 순서가 이때 정해집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연대가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라고 됩니다. 다 적어놨으니까요. 근데 제가 왼쪽과 오른쪽을 보는 게 뭔가 보세요. 왼쪽에는 전부 다 고고학적인 연대라 가지고 뭐냐? 역사 연대하고 똑같이 같이 갑니다. 오스만 투르크, 마물룩, 십자군 시대, 아랍 시대 예? 그 다음에 밑에 비잔틴 시대, 로마 시대 쭉 하는데 전부 다 역사 시대하고 똑같아요. 오른쪽이 뭐냐? 고고학적인 연대입니다. 철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습기 시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20년대부터 40년대가 성서고고학에 완전히 꽃을 피운 전성기입니다. 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있는 요 시대가 왜 성서고고학에 꽃을 피운 시대인가 하면 성경과 관련된 장소들이 대거 발굴됩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 여기를 발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 특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학자들이 이곳을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요 그냥 팠어요 나왔어요 그러면 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어요. 유물 잔뜩 가지고 가고 그래서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해서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학자들이 파가지고 굉장히 정교하게 그래서 어떤 유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유물이 어디서 어떻게 어느 시대에 속한 건지를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여리고가 발굴되고요, 머깃도가 발견되고, 사마리아가 발견되고, 라기스가 발견되고, 베델이 발견되고, 벨베인트 미신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과 연결되는 도시들이 점점 더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알려지게 되면요, 지금 우리 텔라기스 발굴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교에서 발굴하고 있어요. 미국 기술대학교가 발굴하고 있는데 아무튼 처음에 1930년대에 스타키라는 사람이 여기를 발굴할 때요. 여기 위를 발굴하면 흙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흙을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될 곳을 정하고 그러면 흙을 버리니까 그곳이 다 덮여지잖아요. 그래서 덮여지기 전에 그 버릴 곳을 먼저 발굴해보자 해가지고 여기 바깥쪽 여기다 흙 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파봤어. 봤는데 유적지가 없어야 되는데 유적이 나온 거예요. 유적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지금 왼쪽에 그림이 나오는 신전이 나온 겁니다. 가나안 신전이 층층층 15세기 주전 14세기 15세기 14세기 13세기 예. 그래서 이제 15세기 14세기 13세기 때의 것이라는 것은 네가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에 보면 이집트 상명입니다. 읽혀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읽혀진 이름에 보니까 이집트 바로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메노텝 1세 그 다음에 아메노텝 3세, 4세, 그 다음에 람세스 2세, 15세기에 바로, 14세기에 바로, 13세기에 바로. 그러면은 이제는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유물들이 이제 몇 세기일까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이 그릇 보면 몇 세기? 15세기. 이 그릇 보면 몇 세기? 14세기. 이 그릇 보면 몇 세기? 13세기. 이제 이거는 시대가 아니고요. 청동기 시대다, 철기 시대다 이게 아니고 뭐네요? 이제 세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기를 얘기하니까 뭐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 역사와 이제 성경의 시대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30년대의 라기스에서 첫 해부터 이제 대박이 났고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뭔가 하면 그곳에서 나온 토기가 있는데요. 이게 사이프러스 토기고요. 사이프러스 토기고 이게 미케네 토기입니다. 미케네 토기인데 뭔가 하면 그리스 쪽의 토기고 그 다음에 가나안 지역에서 나온 토기고 그래서 이게 15세기, 14세기, 13세기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 나온 토기가 가나안 사람들의 토기도 있고 그리스의 토기도 있고 사이프러스 토기도 있고 그래서 토기 형태가 변화하고 장식이 변하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거 보면은 몇 세기 토기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 있는 토기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토기, 그 다음에 이집트 토기도 이제 세기가 알려지는 그러한 사실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라드에서는 뭐라고 하겠느냐? 요거 되게 중요한데요. 아라드에 가보면은요 두 군데로 나눠준다.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을 우리 텔아비브 대학 히브리 대학교에서 발표했는데 그곳에서 뭐가 나느냐? 요 사진에 있는 요 그림이 나왔습니다. 요 새하고 요 사각형에 요 뭐 이렇게 뭐 표시 삼각형이 있고 뭐 짝대기 있는 게 있는데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요게 세레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 모양만 딱 보면은 뭐냐? 요게 어느 왕의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집트 과거의 어느 왕의 것인지. 옛날에 어떤 모양을 보고 아 이거는 세종대왕 거야, 이거는 뭐 성종 거야, 이거는 뭐 영조 거야 라고 아는 것처럼 바로 그럽니다. 요게 아라드에서 발견됩니다. 요게 누구 거냐? 나메르, 이집트 바로 중에 처음으로 이집트 전체를 통일시킨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것이 어디서 발견되는가? 네 번째 지층에서 발견됐습니다. 나메르는 몇 세기 사람이냐? 주전 3200년 사람. 그러면은 밑에 거는 3200년보다 더 오래된 거고 여기 위에 있는 것은 3200년 후대 거. 이렇게 해가지고요 순서가 이제 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기청동기, 뭐 1기, 2기, 3기 뭐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어서 그래서 뭐냐 고고학적인 이런 것들이 다 집적이 돼가지고 뭐냐 석동기 시대, 초기 청동기 시대, 후기 청동기 시대, 뭐 철기 시대 뭐 이렇게 이런 순서가 연대적인 순서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순서가 알려진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성문이 유적을 발굴했는데 성문이 나왔어요. 도시가 나왔습니다. 요게 어느 시대 건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벌써 연구가 됐잖아요. 나온 토기를 보고 아 이거는 중기청동기 거네. 성경적으로 어느 시대 거야? 족장 시대 거야. 아 그래? 그러면은 세겜을 발굴했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세겜이거든요. 세겜인데 이곳에서 성벽이 나왔어요. 성문이 나왔어요. 집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구불터가 나오고 신전이 나오고 발견됐어요. 나온 토기가 언제 거냐? 중기청동기 거야. 이거는 어느 시대 거냐? 바로 족장 시대 거. 아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삭이 갔던 그리고 요셉이 갔던 야곱이 갔던 세겜이 바로 그때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 아 아브라함이 갔었을 때의 세금은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제는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시대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식이 쌓여져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여러분 잊어버려도 뭐 그렇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해서 중기청동기 뭐 위에 더 오래된 거는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중기청동기 있고 후기청동기 있고 초기청이 있고 후기청이 있고 뭐 발굴된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세기 거냐? 주전 22세기부터 332년 전까지 있는데 그게 성경의 어느 시대와 연관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책을 읽었을 때 뭐 이제 보면은 뭐 이스라엘 역사책을 읽을 때 중기청동기다, 뭐 후기청동기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게 몇 세기? 15세기부터 13세기 정도 되겠구나. 1200년. 그러면 그게 가나안 시대, 무사가 왔었을 때 출애굽 시대가 되겠구나. 뭐 이런 세기. 12세기, 11세기는 사사시대. 10세기 되면은 다윗 솔로몬 시대. 뭐 이런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역사의 뼈대를 갖다가 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면은 적지 않게 이제 뼈대를 같이 갖추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칸을 더 만든다 그러면 이 옆에다가 이제 토빌왕 시대면 다윗 솔로몬, 분열왕 시대면 로보암 시대부터 뭐 바벨론 포로 시대 전이니까 시드기야 왕까지 뭐 이렇게 바벨론 시대 뭐 에스겔 시대, 뭐 예레미야 시대, 그다음에 이제 뭐 페르시아 시대 하면은 뭐 다니엘, 느헤미야 시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인물, 성경에 있는 책들 그것을 옆에다가 여러분이
기록하시면은 이제 그러면 느헤미야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 통일왕국 시대, 다윗 솔로몬 시대, 이제 주전 10세기. 그러면 그것은 뭐야? 후기 천리 시대였죠. 뭐 이렇게 고각적으로 서로 이제 같이 엮여가지고 그렇게 시대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되게 복잡하네요. 이제 그런 게 순서가 층위별로 이렇게 되니까 뭐냐? 모깃돌을 한 무대를 팠어요. 오랜동안 지금도 파고 있거든요. 파니까 위에서부터 파기 시작해가지고 밑에까지 파니까 지층이 20개가 넘어. 각각의 시대가 달라. 오른쪽에 고구직의 시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절대 연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주전 6천년 뭐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전 332년도까지의 그 각각의 시대. 요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한 도시라도요 같은 장소라도 시대마다 모습이 다릅니다. 요게 이제 사사시대 때의 무기또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의 무기또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요시아가 무기또에서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 무기또는 무슨 모습이었고 지층이 뭔데, 뭐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소에 지층별로 시대가 정해져 있다. 그것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연대인데요. 연대가 고각적으로 연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연대 이거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거든요. 논쟁을 많이 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연대를 설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뭐냐? 절대 연대 측정 방법이 있고 상대 연대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음악을 해보면요. 음악에도 보면 절대 음감이 있고요. 상대 음감이 있습니다. 도를 어떻게 잡든지 간에 그게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높낮이를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고 그게 상대 연대예요. 그런데 절대 연대는 뭔가 하면 상관없이 내가 땅 때리면은 그게 도가 딱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이게 뭐냐? 어느 하나를 다른 거와 상관없이 딱 끄집어내가지고 방광비에 딱 돌리면 뭐냐? 연대가 딱 나와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요즘 나오는 뭐 탄소 14, 뭐 방사선 동위원소 탄소 14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사용합니다. 한 개 측정하는데 500불이에요. 우리도 이거 합니다. 그 해 먹어가지고 그 해 소비한 거 있죠. 예를 들면 수박씨 같은 거. 이스라엘 지역 같은 경우는 올리브 씨앗이 있거든요. 매해 거두어가지고 매해 먹고 씨앗은 남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소화력이 좋다고 해도 씨앗은 남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남아가지고 그게 탄화되면요. 그거를 방광기에 돌리면 뭐냐? 연대가 납니다. 그래서 이 연대 가지고 이제 연대를 측정하고 나머지는 뭐 토기, 뭐 형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비문 연대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연대를 보면은요, 뭐 쉽지 않습니다. 학자 일치 없고 가격이 문제 있고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대는 이집트 연대에 의존해 있고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데 연대 구분보다는 각 시대마다 무엇이 일어났고 무엇이 발견됩니다. 도시의 모습, 이게 도시인가 촌락인가? 도시 안에는 성물이 있었냐? 글이 있었냐? 글자가 발견되느냐? 뭐 이런 것들, 고각적인데 뭐 함께 고려할 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겁니다. 이제 요거 이제 머리가 좀 아픈 얘기인데요. 성경이 있는 내용인데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고고학 자료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디브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견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본문은 문자적으로 모든 게 문자적으로 하나하나가 다 사실이다. 외부 증거들은 모두 무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은 대부분 아마 사실이지만 외적인 자료하고 서로 조합을 하려고 하는 입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이렇게 선입견없이 두 자료가 각각이 연구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만나면 만나고 아니면은 그냥 각각이 그런 회적인 입장. 어떤 것은 아예 성경은 사실이 될 수 없기에 성경 본문과는 상관없이 그 고고학적인 거 역사 자료만 가지고 역사를 재해석합니다. 이런 스펙트럼이 왼쪽부터 해서 오른쪽까지 다양합니다. 이 중에 어떤 게 합리적인 것입니다. 발굴을 해가지고 알려진 것은 계속 나옵니다. 역사 자료는 간혹가다가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과거의 역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성경하고 서로 좀 연관을 시켜야 된다. 뭐 그렇게 되는데 성경하고 고고하고 이제 결합하는 과정 예를 하나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아까 전에
장소 확인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저 언덕, 페레짭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곳이 성경의 블레셋 도시 가드다.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페레짭시에 나오는 결과물 발견되기 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블레셋 도시 가드와 관련된 거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야 어떤 게 발견되고 어떤 역사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재건하는데 성경의 내용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열왕기 하에 보니까 한 구절을 보니까 이 블레셋 도시 가드가 갑자기 아람 왕 하사엘이 와가지고 그 도시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아람은 저쪽이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왕이 갑자기 블레셋까지 내려와가지고 그곳을 파괴시켰다고 돼 있어요. 뚱딴지 같은 소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 그래? 그러면 테레짜피 가드를 한번 발굴해보자. 네 번째 지점. 하나, 둘, 셋, 네 개를 발견했어요. 몇 세기 거냐? 주전 9세기 거예요. 시대가 어느 시대 거냐? 하사엘 시대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발견된 유적이 어떻게 발견되냐? 도시 전체가 다 불탔습니다. 어디를 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 화재가 되고 화재가 이만큼 재층이 쌓여 있고요. 완전히 재구성한 거 이거 너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밑에 집이 이렇게 있으면요 밑에다가 물 지르고 지붕 위에다가 물 던지고 그래서 이게 호롱 내려가지고 지붕 위에도 불탔고 지붕 걷으니까 밑에도 불탔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게 그 시대 때에 불탄 도시네. 그리고 주변을 파보니까 뭐냐 도랑 같은 게 발견됐어요. 도랑 같은 게 발견됐는데 이게 뭐냐 하사엘이 이 도시를 포위하고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뭐냐 긴 도랑을 판 거예요. 넓은 도랑, 이렇게 5m가 넘는 넓은 도랑을 파가지고 아무도 못 도망가니까 전체 다 도랑을 판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언덕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화살 쏘고 또 공격을 한 겁니다.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발견된 게 뭐냐 그때 시대 때에 하사엘이 그 블레셋 도시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그 해석한 것뿐만 아니라 자쿠르 비문이라고 하는데 그 자쿠르 비문에 보면 한 단어가 나옵니다. 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그 포위한 우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게 점점 확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성경에 있는 전통, 그 다음에 고고학적인 증거, 그 다음에 성경 외적인 자료, 역사 자료 이게 함께 어우러져서 뭐냐? 역사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 도시 가드를 가보잖아요. 얼마나 거대했는지 40헥타르가 넘는 40만 평방미터가 넘는 거대한 도시 블레셋 도시가 발견됐습니다. 그 도시가 다 불탄 게 발견됐고 그 다음에 그 도시를 다 하사엘이 아람 왕이 와가지고 포위해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그곳에서 공격을 해서 결국은 그들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는 블레셋이 전혀 이제 가드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 나와 있는데 그게 고고학적 역사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좀 지루한 과정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고학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요 세 가지입니다. What, where, and when. 이겁니다. 여러분이 유적을 보거나 유물 보거나 이게 한국 유물 보거나 유럽의 유물 보거나 성경과 유물 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유물 딱 보면은 뭐냐 자동적으로 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돌이냐? 이게 돌이다. 그런데 돌은 돌인데 뭐냐? 이게 투성용 돌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돌파매해가지고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일단은 정체성에 관련된 이게 뭐냐? 이게 신전이냐 궁전이냐? 이게 집터냐? 이게 성물이냐 성면이냐? 요 왓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어디서 발견되느냐? 이게 신전에서 발견되느냐? 가옥에서 발견되느냐? 거리에서 발견되느냐? 도시 바깥에서 발견되느냐? 같은 물건이라도요. 어디에서 발견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벌써 생각하실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뭐냐? 이게 문제 거냐? 이게 고려시대 거냐? 조선시대 거냐? 이게 사사시대 거냐? 왕국시대 거냐? 이게
히스기야 시대 거냐, 요시야 시대 거냐, 바벨론 포로기 거냐. 뭐 이거를 반드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이 비문이 발견됐다. 뭐 이게 어떤 토기가 발견됐다. 어떤 도시의 유적이 발견됐다.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질문을 던지셔야 되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잠깐 쉬어도 될까요? 고고학 연구 방법은 특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나는 지표조사입니다. 지표조사는 많은 발굴을 하고요. 땅을 그냥 하나로 쭉 긁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캔한다 뭐 이런 게 비슷한 거입니다. 발굴은 뭐냐, 직접 땅을 파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발굴에는 땅을 파는 게 있고 바다를 또 발굴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수중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지표조사는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펼쳐가지고요 땅을 이렇게 한번 쑥 긁는 겁니다. 그러다가 땅에 뭐가 있냐, 토기 같은 거 있으면 줍고요. 그 다음에 옆에 돌들이 쭉 있네. 그런데 뭐 굴 같은 게 있네. 이게 무덤이 아닙니까? 표시를 합니다. 지도에 표시하고 무덤. 이렇게 돌이 있습니다. 아니면 돌이 이렇게 하나 세워져 있어요. 돌이 세워졌다. 그 지도에 표시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기록합니다. 이런 주표조사 통해서 이거 하면은 뭐가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여기 경기도 지역, 여기 광나루 주변, 광진구 주변을 갖다가 지표조사했다 하면요, 고려 시대의 토기가 어디에서 발견된 그거를 쭉 조사해요. 그래서 X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 시대의 토기가 발견된 것을 표시합니다. X 표시했어요. 그러면 요거를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요, 종합해보면 광진구, 광동구 요 주변 지역에 고려 시대 때 사람들이 살았던 유적은 몇 개가 있어? 그게 결과적으로 나옵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경기도 전 지역에 고려 시대 때의 유적이 몇 개 있어?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시대로 넘어가 가지고 조선 시대 때는 도대체 이 지역에 몇 개 살았어? 만일에 고려 시대 때 살았던 유적이 200개가 있었는데 조선 시대 때 와서는 50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큰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이런 변화를 뭘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지표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결과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중앙산악지역. 여러분 요거 용어 하나 기억해 주세요. 중앙산악지역에서 일어났죠. 중앙산악지역이라는 말은 여기가 산지입니다. 여기 산지. 여기가 산지예요. 요 산지가 중요합니다. 여기도 산지입니다. 똑같은 도시에 여기 사해고 요단강이고 요단 계곡인데 이쪽이 이제 지중해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도시가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에 헤브론 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기브아, 기브온, 라마, 미스바, 베델, 실로, 세겜, 사마리아 전부 다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은 다 어디서 일어났냐? 여러분 중앙산악지역 여기서 일어납니다. 중앙산악지역이 일어났는데 이 지역을 지표조사해봤어요. 지표조사해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의 시대 때의 토기들 다 모아보니까 왼쪽 지도가 나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되게 적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시대 때의 모습을 보니까 뭐냐? 오른쪽의 모습입니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죠. 이게 갑자기 백성들이 어딘가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아가지고 뭐 이렇게 정착지를 늘렸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뭐냐? 외부 어디 동서남북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딘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뭐냐? 중앙산악지역에 갑자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중에 제가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 한 번도 정착하지 않았던 지역에 새롭게 정착한 게 거의 70%입니다. 이게 중요한 변화예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생겨난 변화. 이 이야기를 지표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인 결과와 연관이 시켰는데 또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 발견입니다. 그럼 지표조사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안 파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수술 안 해보면은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굴이 중요합니다. 발굴할 때 제가 여기 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중요한 겁니다. 여기 하얀 샌드백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5m, 5m. 지도에다가 표시를 딱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지도에다가 딱 표시를 하고요. 전부 다 정사각형으로 다 이렇게 지도에다가 표시합니다.
그래서 5m, 5m로 바꿉니다. 나누어서 크기에는 남바링을 하고요. 번호를 매기고 그래서 내가 어디를 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서부터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높이를 재가면서 내가 어느 지역을 얼마만큼 팠는지를 이제 과학적으로 발표합니다. 이게 고학적인 발굴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영국 캐년과 휠런하는 사람이 발굴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팠잖아요. 내가 라기스를 팠다. 어느 장소, 어느 스퀘어, 어느 이 지점에서 팠는지를 파게 됩니다. 이 발굴 영향력은 잠깐 쉬었다가 우리 좀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모르는 얘기를 뭐 자꾸 들으니까 좀 지루하시죠? 네. 재밌습니다.